거기 누구야? 멈춰! 뛰어! 뒤돌아보면 죽어! 뛰어! 2월 새벽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압록강 위. 한 여성이 얼음판 위를 맨몸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북한군의 외침이 들렸고 곧이어 총성이 바로 뒤에서 터졌습니다. 넘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그 얼음판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저를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번호표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 그 학교 교복을 입던 날,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에 눈부시게 하얀 칼라.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마치 공주라도 된 것 같아 뱅글뱅글 돌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껴둔 고려인 3주를 꺼내며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인물이 났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죠. 평양 한복판 제1금성중학교. 그곳은 선택받은 0.1%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깨를 감싸 쥔 어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딸이 이제 위대한 장군님의 근처에서 호강하며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식을 산 채로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바쳐야 하는 어미의 처절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 고향 평양 대동강변의 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동생 철수는 제 밥그릇을 흘끔거리면서도 누나 많이 먹어라며 고개를 돌리던 착한 아이였고, 아버지는 노동당 하급 간부로 성실히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검은 정장의 남자들. 그들은 자로 재듯 제 키와 몸무게를 체크하고 제 치아 상태와 피부의 흉터 하나하나를 짐승 고르듯 살피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1금성중학교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5과 대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찢어놓을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은 그 화려한 교복이 사실은 저를 올가매는 굴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1금성중학교에 합격 통보를 받은 건 13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에서 운영하는 예술 특수학교라는 것, 선발 기준이 성적보다 외모와 성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너 운이 좋은 거야. 이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줄 알아? 저는 그날 집에 달려가 어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금성중학교 됐어요. 어머니는 잠깐 멈추더니 등을 돌리셨어요. 한참 뒤에 그래, 잘 됐다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불 속에서 잠든 척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저는 그 말의 뜻을 14살에야 알았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물수제비 뜨며 자란 소녀는 그렇게 다른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교복은 예뻤고 학교 건물은 번듯했습니다. 복도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선생님들은 친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은 수업을 듣는데 우리 반에만 들어오는 선생님이 달랐습니다. 수학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도 없었어요. 있는 건 무용 선생님, 노래 선생님, 그리고 이름을 끝내 알지 못한 정장 차림의 아저씨들 뿐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가끔 복도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됐으니까.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그게 제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시간표와 교과서가 없었지만 처음엔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없으니 속이 편했습니다.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 학교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알았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침 6시면 기상이었습니다. 씻고 나면 바로 연습실로 갔어요. 무용, 노래, 악기. 점심 먹고 또 연습. 저녁 먹고 또 연습. 밤 10시가 넘어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무도 힘들지 않니?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면 됐어요. 선생님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노래 선생님, 무용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고 복도에 서 있는 남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복도를 지나갈 때도 누군가 항상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익숙해지겠거니 했는데 볼수록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22명의 소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좋은 성분의 반듯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함흥에서 온 애도 있었고 원산에서 온 애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금방 외웠는데 서로 깊은 얘기는 못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조심했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그 중에 영주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그 언니가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다들 씻으러 간 사이 언니가 제 팔을 잡고 귓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가 달라졌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숙소로 돌아오는데 언니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1번, 2번, 3번.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모른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눈을 피했어요. 며칠 뒤 돌아온 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밥을 거의 못 먹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밤이면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수가 완전히 줄었고 제가 말을 걸면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몸 어딘가가 이상하다는 게 눈에 보였는데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언니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더니 언니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이 안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게 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언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를 할 때 언니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없었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22명이 21명이 된 것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게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어떤 것을. 사흘 뒤였습니다. 몰래 귓속말로 소식이 돌았어요. 영주 언니가 대동강변에서 발견됐다고. 시신으로. 주머니에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딱 한 글자였다고 했습니다. 탈출. 누가 그 말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옆에 있던 애가 거의 입술만 달싹이며 그 말을 했고 저는 세숫대야를 잡고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떨렸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4살이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왜 거기서 나가고 싶었을까?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왜 선생님들은 언니 이름을 지웠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나도 사라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박히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 언니가 사라진 뒤 저는 처음으로 그 학교를 제대로 봤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것 투성이었어요. 우리 반 교실엔 책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국어 시험지를 받을 때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이 거울로 된 방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가 유리였고 거기에 우리 얼굴이 비쳤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고개를 기울여야 예뻐 보이는지.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했습니다. 무용 선생님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야. 그게 너희가 태어난 이유야. 14살짜리한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처음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 언니가 사라진 뒤부터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수업은 진짜로 없었습니다. 시험도 숙제도 교과서도. 공부를 못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신 외모 검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장 차림의 그 남자들이 우리를 줄 세웠습니다. 키를 쟀고 체중을 쟀습니다.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식사량을 줄였어요. 얼굴에 뭐가 나면 별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손톱 상태, 머릿결, 걸음걸이 하나하나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관리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느낀 건 은혜 언니 일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언니는 우리보다 3살 위였어요. 노래를 잘했고 성격이 밝아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부터 언니가 연습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도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 달 뒤 언니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 부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언니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자다가 자주 울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은혜 언니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부터입니다.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연습 중에 갑자기 식은땀이 났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몸살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나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영주 언니 얼굴이 보이고 은혜 언니가 보이고 그 정장 차림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내 차례인가.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면 숨을 참았어요. 지나가면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제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제 몸이 이 상황에 저항하고 있던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자던 소림이가 제 이불을 살짝 당기더니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이상한 거 느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학교가 우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나간 언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리고 우리한테도 언젠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그날부터였습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하나의 생각으로 굳기 시작한 게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한다. 잘 도망갈 방법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북한 밖에 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영주 언니처럼 은혜 언니처럼 어느 날 아침 제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그 생각이 무서웠고 그 생각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날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연습이 끝난 뒤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 중 하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연관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음 날도 연습하고 그 다음 날도 연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어요. 낮에. 원래 그 시간엔 없어야 할 분이.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눈짓을 했습니다. 묻지 말라는 눈짓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오래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 넷이 한밥상에 앉아서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건 어머니한테서였습니다. 밤에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상 검토를 받았다고. 이유는 말해주지 않으셨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 방 앞에서 배가 아프다고 했던 날부터 딱 한 달이었어요. 혜진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거기서 절대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어요. 그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닦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만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일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의 상급 학교 배치를 받는 나이였어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가 간부였으니 그전까지만 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 결과가 나왔을 때 동생이 원하던 학교 이름이 없었어요. 동생은 그날 저녁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철수야 밥 먹어 하고 불렀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아버지 직장이 됐고 동생 학교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개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잡는 겁니다. 북한에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같이 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교과서에서 그걸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빈 직장과 동생의 닫힌 방문으로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제가 벌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가 받고 철수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제 몸으로 받는 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받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서야 할 곳에 섰습니다. 속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가족이 멀쩡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머릿속에서 딱 하나의 말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6살 겨울이었어요. 학교에서 열흘짜리 귀가 허가가 났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그 짧은 귀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밥이 먹고 싶었고 동생 얼굴이 보고 싶었고 그냥 우리 집 냄새가 맡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청진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동네 어귀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은지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제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제가 금성중학교로 간 뒤로는 자주 못 만났지만 방학 때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지 표정이 이상했어요. 반갑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빠르게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은지 글씨였습니다. 작고 빽빽하게 눌러 쓴 글씨. 혜진아, 너네 가족 없어. 빨리 집에 가봐.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쪽지 보여주지 마. 뛰었습니다. 골목을 뛰고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알 것 같았어요. 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그냥 알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밀었더니 열렸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부엌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가 있으면 TV 소리가 났고, 동생이 있으면 방에서 뒹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밥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릇은 치워져 있었는데 숟가락 2개가 상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옷장을 열었더니 옷이 반쯤 없었어요. 어머니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 책상 위에는 책이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 책가방이 없었어요. 갔습니다. 가족들이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을 챙겨서 간 겁니다.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간 겁니다. 나중에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았던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찍힌 것도 그게 가족한테까지 번질 거라는 것도. 그래서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동생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밖이 어두워졌다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몰랐어요. 그냥 동생 냄새가 남아있는 그 방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났어요. 어머니가 저 두고 가셨구나. 아버지도, 동생도. 원망하고 싶었는데 원망이 안 됐습니다. 왜 가셨는지 아니까요. 저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하셨거든요. 가셔서 살아계시면 그게 나은 거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있다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가족은 이미 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그 정장 차림 남자들 뿐이에요. 영주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은혜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죽든지 여기서 나가든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단 이탈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면 그 정장 차림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영주 언니처럼 은혜 언니처럼. 저도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는 게. 그래서 그냥 안 갔습니다. 대신 청진 외곽으로 숨어들었어요. 아는 사람 집 창고에 며칠을 숨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밥 한 끼씩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목숨을 살려준 거였어요. 그 시절 북한에서 도망자를 숨겨준다는 건 자기 가족 전체를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두만강 루트가 있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가끔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강 건너편엔 불빛이 있다고. 돈만 있으면 건네줄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 모른 척했는데 이제는 모른 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금반지 하나를 두고 가셨는데 그걸 숨겨뒀다가 챙겨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두고 가신 건지 아니면 급하게 나가다가 잊고 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금반지 하나로 안내인을 구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 동기는 아니었어요. 창고에 숨어 있는 동안 만난 저처럼 갈 곳 없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이름은 묻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이름을 묻는 게 실례였습니다. 서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어요. 짐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먼저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내인이 다급하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이부에 우리 루트를 신고했다고.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신고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말에 흔들렸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잡힌다고 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2월 초의 칼바람은 뼈를 파고들었고 눈앞에 펼쳐진 압록강은 거대한 얼음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고작 수백 미터 저기만 닿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소리 내지 마라. 넘어져도 소리 내면 끝장이야. 알겠나? 안내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쩌적하는 소리가 고요한 강가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서치라이트 불빛이 얼음판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정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하던 찰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탕, 타타탕,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안내인의 비명 같은 외침과 동시에 나는 앞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총탄이 얼음바닥을 때리며 파편이 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가루가 뺨에 박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여기서 죽을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길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얼음날에 베어 피가 났지만 나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군화 발소리와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고 바로 옆 얼음판에 구멍이 뚫리며 차가운 강물이 솟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중국 쪽 강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마른 갈대밭에 처박히듯 쓰러진 뒤에도 나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뒤편에서 놓쳤다. 하는 북한군들의 분기탱천한 욕설이 들려왔지만 나는 비로소 차가운 땅 위에서 뜨거운 숨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흙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살았습니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중국에서의 첫밤 조선족 마을 헛간에 숨어들었습니다. 안내인은 돈을 받고 사라졌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탈북자는 중국에서도 불법이었어요.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수용소행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중국말도 몰랐어요. 북한 말투가 들키면 신고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았어요.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손짓 발짓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굶었어요. 어떤 날은 밭일을 도우면 밥을 줬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밭일, 허드렛일 뭐든 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때웠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북쪽에서 왔지? 하셨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며칠 재워주셨습니다. 드러누워 있으면서 창밖을 보면 중국 하늘이 북한 하늘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하늘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세상인가 싶어서요. 선교사님을 만난 건 그 할머니 소개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성함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키가 작고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그 한마디에 또 울었습니다. 묻는 말도 아닌데 그냥 그 말이 너무 정확했어요.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정말로. 목사님은 저한테 루트를 알려주셨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으면 된다고. 쉽게 들렸지만 쉽지 않다는 건 목사님 표정에서 알았습니다. 가다가 잡히면 바로 북으로 넘어갑니다. 마음 단단히 하세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었다가 밤에 걸었다가 민가에 숨었다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셋 더 있었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그냥 앞사람 발소리를 따라 걷고 멈추면 멈추고 뛰면 뛰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던 날 밤 앞에 가던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어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끌다시피 국경을 넘었어요. 누군가를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어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태국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방콕이었어요. 태국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적어주신 쪽지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태국 이민국 주소였습니다. 자수하면 구금되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민국 건물 앞에 서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들어가면 잡히는 거잖아요. 감옥 같은 데 갇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거기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영영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눈 딱 감고 문을 밀었습니다. 구금 시설에 있었던 건 2달이었습니다. 비좁고 더웠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면회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말이요. 서울 말투였는데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래도 알아들었습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기쁨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오래 듣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세요. 데리러 올게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믿었다가 안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믿지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하루하루 벽에 날짜를 새기면서 22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절차가 됐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이 있었어요. 하얀 구름이요. 북한 하늘에서도 중국 하늘에서도 라오스 하늘에서도 똑같이 생긴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아래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옆 사람이 잠든 사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했거든요. 공항이 컸어요.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게 자유라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어느 날 하나원 선생님이 편의점에 데려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멈칫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과자, 음료, 빵, 뭐가 이렇게 많은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한 것들이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든 고르세요 하셨는데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못 집었어요. 결국 초코파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맛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걸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서러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살았다는 게. 하나원을 나와서 임대 아파트에 처음 혼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제 방. 불을 껐다 켰다 했어요. 마음대로 됐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했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진 뉴스를 검색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왔을 리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철수도 그 밤에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안 울었고 하나원에서도 꾹 참았는데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오래 울었습니다. 다 쏟아낼 때까지. 한국에서 산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쁨조 출신 탈북민이 드물고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바뀔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꺼내면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에서 영주 언니를 봤어요. 대동강변에 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그 웃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언니는 말하지 못했잖아요. 끝내 말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하다가 멈추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녀를 골라서 그 자리에 세운 체제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거절하면 가족이 망하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영주 언니 이름을 지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잊지 말라고.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철수가 다 컸겠거니 싶어서 어떻게 생겼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청진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그 골목으로. 동생 방 냄새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같이 바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말합니다. 영주 언니 대신, 은혜 언니 대신, 그리고 지금도 거기 있을 수많은 소녀들 대신